살아보니 사람을 가장 오래 속이는 것은 남이 아니라 젊었을 때 만들어 놓은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책임지며 살았습니다. 퇴직하는 날까지도 제 노후만큼은 남들보다 훨씬 안정적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사학연금이 있었고 평생 모은 돈도 어느 정도 있었으니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전원생활이었습니다. 답답한 아파트를 떠나 공기 좋은 곳에 집을 짓고 작은 마당에서 상추도 키우고 아침이면 산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 마시는 삶. 그때의 저는 그것이 성공한 노후의 모습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파주 외곽의 땅을 알아보고 4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집을 지었습니다. 거실 한쪽은 통유리로 만들었고 마당에는 잔디를 깔았습니다. 친구들이 처음 놀러 왔을 때는 저도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김 교장 인생 제대로 살았네. 그런 말을 들으면 평생 고생한 보상을 한꺼번에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좋아했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둘이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 몇 달 동안은 정말 제가 정답을 찾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늘 좋은 장면 뒤에서 값을 청구하더군요. 봄이 되니 잡초가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삼아 뽑았습니다. 여름에는 벌레가 들끓었고 비가 많이 오면 배수구를 살펴야 했습니다. 가을에는 낙엽이 마당을 덮었고 겨울이면 눈을 치우는 일이 하루의 가장 큰 일이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살 때는 관리비만 내면 누군가 해주던 일들이 여기서는 모두 제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마당 한쪽에 잡초를 뽑다가 무릎이 찌릿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창문을 열고 당신 이제 그만해요 라고 했지만 저는 괜히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 정도도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는데 무릎이 계속 욱신거렸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내 몸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상합니다. 집을 고를 때는 앞으로 약해질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체력, 지금의 걸음, 지금의 운전 실력을 기준으로 평생을 계산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계단 몇 개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차로 20분 정도 나가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오늘 가능한 일이 내년에도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젊을 때의 5년과 늙어서의 5년은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속이 뒤집어지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는 마땅한 약이 없었습니다. 예전 아파트라면 슬리퍼를 신고 내려가 약국에 다녀오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차를 몰고 한참을 나가야 했습니다. 밖에는 눈까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겨우 약국에 도착해 약을 받아들고 차 안에 앉았는데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웃음이 아니라 허탈함이었습니다. 통장에는 연금이 들어오고 제 이름으로 된 넓은 집도 있는데 약 한 봉지 사러 가는 일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돈이 있다고 편한 것이 아니고 집이 크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친구들도 처음 몇 달은 자주 왔습니다. 고기를 굽고 술 한잔하며 부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방문이 줄었습니다. 거긴 너무 멀어. 다음에 시내 나오면 보자. 그 말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만나기 불편해지면 서서히 멀어집니다. 관계는 마음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거리와 동선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으러 친구를 만나러 일산에 나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친구는 집까지 걸어간다고 했습니다. 길 건너에는 약국이 있었고 조금 더 가면 정형외과와 마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걷고 있었고 한 할머니는 보행기를 밀며 반찬가게에서 작은 봉지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남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장면인데 제게는 이상하게 크게 보였습니다. 저 할머니는 차가 없어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구나. 몸이 조금 불편해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집안만 보고 살았습니다. 천장이 높은가, 햇빛이 잘 드는가, 마당이 넓은가, 경치가 좋은가. 그런데 노후에는 현관문 밖이 더 중요했습니다. 내가 아픈 날에도 약국에 갈 수 있는가? 우유 하나가 떨어졌을 때 걸어서 사올 수 있는가? 비가 와도 사람을 만날 수 있는가? 차를 운전하지 못하는 날에도 내 하루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가? 그 질문을 제 집에 대입해 보니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외로움보다 단절이었습니다. 사람을 못 만나는 것도 힘들지만 생활 자체가 끊기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차가 없으면 약도 못 사고 장도 못 보고 병원도 못 가는 곳. 건강한 날에는 그 불편함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픈 날에는 그 모든 거리가 벽이 되어 돌아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꿈꾸던 전원주택은 제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건강이 유지되는 동안만 자유처럼 보였던 조건부 삶이었습니다. 몸이 약해지자 마당은 낭만이 아니라 노동이 되었고 넓은 집은 여유가 아니라 청소해야 할 공간이 되었으며 아름다운 자연은 고요함이 아니라 고립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집은 자신을 자랑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은 내 체력이 떨어져도 나를 버리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아직은 걸을 수 있고 아직은 운전할 수 있고 아직은 힘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후를 망치는 가장 위험한 말이 바로 아직은 괜찮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불을 끄고 한참 동안 창밖의 어두운 산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풍경이 그날은 이상하게 멀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이 정말 나를 위한 집인가? 아니면 내가 이 집을 지키기 위해 남은 힘을 계속 써야 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제 노후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을 품고 나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좋은 집이란 넓고 조용하며 경치가 좋은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후에는 그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했습니다. 집안이 아무리 훌륭해도 현관문을 나선 순간 모든 생활이 멈춘다면 그 집은 편안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제 앞에 한 할머니가 보행기를 밀고 천천히 진료실에서 나오더군요. 약국에서 약을 받아 나오더니 바로 옆 반찬 가게에 들렀습니다. 잠시 뒤 두부와 나물 몇 가지가 담긴 작은 봉지를 들고 길 건너 아파트로 걸어갔습니다. 아주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뒤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분은 차를 몰지 않아도 병원에 갈 수 있고 약을 받을 수 있고 오늘 저녁 먹을 반찬까지 준비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할 필요도 없고 자식에게 전화를 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작은 독립이 그날따라 너무 부러웠습니다. 사람은 젊을 때
거리를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차로 15분, 차로 20분이면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늙으면 거리를 발걸음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차를 못 쓰는 날에도 갈 수 있는가? 비가 오는 날에도 갈 수 있는가? 몸이 아픈 날에도 혼자 다녀올 수 있는가? 그때부터 저는 집을 보는 기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대형마트가 차로 10분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좋은 입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차로 10분보다 걸어서 7분 거리에 작은 마트가 있는 곳이 더 좋은 곳이었습니다. 대학병원이 20분 거리에 있는 것보다 작은 의원과 약국이 5분 안에 있는 편이 제게는 훨씬 현실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녁에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약이 필요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우유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같으면 차를 타고 나가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비가 세차게 내렸고 무릎도 유난히 아팠습니다. 결국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유 한 병을 못 사오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노후의 가난에는 돈이 부족한 가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에 접근할 수 없는 가난도 있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병원이 있어도 갈 수 없다면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만나러 갈 방법이 없다면 혼자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같은 곳의 중요성을 그때부터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곳을 그저 시간이 많은 노인들이 취미 생활을 하는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한 사람이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는 말을 듣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나 이번에 영상 통화하는 법 배웠어. 손녀가 미국에 있는데 얼굴 보면서 얘기하니까 참 좋더라. 그 친구가 웃으며 휴대전화를 보여주는데 묘하게 부러웠습니다. 저는 연금을 더 많이 받고 넓은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는 매일 집 밖으로 나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노후의 행복은 큰 사건이 아니라 그런 작은 연결이 계속 이어지는 데서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아침에 편의점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정형외과 원장이 오늘은 무릎이 좀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고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이 내일도 나오실 거죠 라고 말해주는 것. 그런 말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세상에 붙들어주는 끈이 됩니다. 반대로 고립된 집에서는 하루가 쉽게 끊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만날 사람이 없고 밖으로 나갈 이유도 없고 필요한 것이 있어도 차를 타야 한다면 점점 집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편해서 안 나가는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갈 자신이 없어집니다. 사람을 덜 만나면 말수가 줄고 말수가 줄면 생각도 안으로만 파고듭니다. 그렇게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그 길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하는 횟수가 줄었고 약속도 귀찮아졌습니다. 밖에 나가려면 차를 꺼내고 옷을 갈아입고 시간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에 보자라는 말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아내와 몇 마디밖에 하지 않았다는 걸 밤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이 사람을 쉬게 할 수도 있지만 잘못 고르면 사람을 세상에서 천천히 지워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날 이후 저는 부동산 광고에서 평수나 전망보다 주변 지도를 먼저 보기 시작했습니다. 약국이 어디 있는지, 의원은 얼마나 가까운지, 작은 마트가 있는지, 버스 정류장은 걸어서 갈 수 있는지,
복지관이나 주민센터가 가까운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내가 운전을 완전히 그만둔 날에도 이곳에서 혼자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집이어야 했습니다. 노후에는 화려한 집보다 생활이 끊기지 않는 집이 더 좋은 집입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세상과 연결되는 길이 바로 앞에 있어야 합니다. 병원 하나가 가까운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국, 의원, 마트, 교통사람, 그리고 하루를 보낼 장소가 모두 내 발걸음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제야 집이라는 것을 건물이 아니라 생활권 전체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또 하나의 불편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걸을 수 있으니 괜찮다지만 앞으로 제 몸이 더 약해진다면 과연 이 정도 거리도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예전의 자신과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 더 두렵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교장으로 일할 때만 해도 운동장을 빠른 걸음으로 오가고 주말이면 테니스를 치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뒤에도 속으로는 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어도 아직 건강하고 운전도 잘하고 웬만한 일은 남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원주택을 지을 때 계단 몇 개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트까지 차로 20분 거리라는 말도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 정도는 드라이브지.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짧은 계단이 제 몸의 상태를 확인하는 시험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침실에서 내려올 때 무릎이 먼저 굳어 있었습니다. 난간을 잡지 않으면 불안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관절이 더 욱신거렸습니다. 한 번은 욕실 바닥을 닦다가 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실제로 넘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세면대를 짚고 바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한동안 빠르게 뛰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고 지나갔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정말 넘어졌다면 누가 나를 발견했을까? 아내가 외출한 날이었고 딸은 멀리 있었습니다. 넓고 조용한 집 안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그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자랑하던 넓은 거실과 긴 복도 높은 문턱이 모두 제 몸이 더 약해졌을 때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후에 집을 고를 때 가장 위험한 기준은 지금의 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아직 운전할 수 있어. 나는 아직 계단 잘 올라가. 나는 아직 혼자 장도 보고 다 해.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을 앞으로도 계속 가능할 것처럼 믿는 데 있습니다. 노년에는 몸이 무너지는 방식도 젊을 때와 다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지만 자세히 돌아보면 아주 작은 신호들이 먼저 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한 번 더 난간을 찾고 밤길 운전이 조금 부담스러워지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었을 때 숨이 더 찹니다. 예전에는 금방 회복되던 피로가 다음 날까지 남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을 사람은 대개 무시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눈이 침침해진 것도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고 운전할 때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도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겨울밤 눈길을 운전하다가 맞은편 차량의 불빛이 번져 보였을 때 처음으로 겁이 났습니다. 집까지 20분 남짓한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시동을 끄고 한동안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인정해야 했습니다. 언젠가는 운전을 그만둬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차를 놓는 순간
지금의 집에서는 제 생활 반경 대부분이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이 집값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돈으로 자동차를 새로 살 수는 있어도 늙어가는 눈과 손을 다시 젊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다리에 힘이 없으면 멀리 있는 병원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보험을 잘 준비했다고 해도 밤중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지는 일을 대신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노후의 안전은 돈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가장 약한 날을 기준으로 생활을 설계해야 했습니다. 저는 집안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문턱은 얼마나 높은지, 욕실은 미끄럽지 않은지,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은 안전한지, 넘어질 때 잡을 곳은 있는지 살폈습니다. 처음 집을 지을 때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쁜 타일과 높은 천장이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손잡이 하나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 차이를 깨닫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한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좋은 날보다 안 좋은 날을 기준으로 집을 골라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컨디션 좋은 날에는 어디에 살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운전도 할 수 있고 계단도 오를 수 있고 장거리 외출도 가능합니다. 진짜 문제는 감기에 걸려 몸이 축 처진 날, 무릎이 유난히 아픈 날, 어지럼증 때문에 몇 걸음 걷기도 힘든 날입니다. 그런 날에도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는가? 약을 구할 수 있는가? 밥을 먹을 수 있는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노후의 안전한 집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미래의 저를 너무 믿었습니다. 아직 괜찮다는 말로 변화를 미뤘고 몸이 보내는 신호보다 제 자존심을 더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장 필요한 용기는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해질 가능성을 미리 인정하고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독립적으로 살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앞으로 집을 고를 때 오늘의 김수환이 아니라 가장 기운 없고 아픈 날의 김수환을 기준으로 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자 한 가지 선택지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가까운 아파트였습니다. 그곳으로 옮기면 적어도 몸이 무너졌을 때는 안전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니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곳은 병원 가까운 아파트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전원주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병원과 약국까지의 거리였으니 이번에는 반대로 병원 바로 옆에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람은 한번 크게 데이고 나면 반대편 끝으로 달려가기 쉽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는 병원 가까운 곳으로 가요.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일산의 대형 병원 주변 아파트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지도를 펼쳐놓고 병원까지 몇 분인지 계산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주차장이 연결되어 있는지 근처에 약국은 많은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파주에서 겪은 고생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처음 몇 곳을 둘러봤을 때는 가슴이 놓이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대형 병원의 붉은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응급실까지 차로 10분도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는 약국이 줄지어 있었고 버스도 자주 다녔습니다. 파주에서 약 한 봉지를 사려고 눈길을 운전했던 기억을 떠올리니 그 풍경만으로도 든든했습니다. 여보, 여기면 됐어. 저는 거의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주변을 천천히 걸어보니 마음 한쪽에서 이상한 불편함이 올라왔습니다. 병원은 가까웠습니다. 아주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늘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병원 출입구에는 지친 얼굴의 보호자와 환자들이 오갔습니다. 약국 간판은 많았지만 편하게 앉아 차 한 잔 마실 작은 카페나 동네 사람들과 얼굴을 익힐 만한 공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 아내와 부동산을 보고 나오는데 구급차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 옆에 산다고 우리가 덜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병원이라는 건물 하나를 안전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큰 병원이 가까운 것은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몇 분의 차이가 목숨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대부분은 응급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밥을 먹고 약을 사고 산책하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필요한 물건을 사고 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 평범한 하루가 불편하면 병원이 아무리 가까워도 삶 전체가 편안해지지는 않습니다. 그제야 제가 파주에서 깨달았던 것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노후에는 병원보다 생활권이 더 넓은 의미의 안전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학병원까지 5분이라고 해도 작은 의원이 멀리 있으면 감기나 관절통 때문에 매번 큰 병원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약국이 많아도 장을 볼 곳이 없으면 생활은 불편합니다. 마트가 있어도 걸어서 갈 수 없으면 결국 자동차에 의존해야 합니다. 저는 조건을 다시 적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만 가까운 곳이 아니라 약국, 내과, 정형외과, 작은 마트, 버스 정류장, 공원, 주민센터까지 모두 걸어서 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예전에 살던 마두동 근처를 걸었습니다. 작은 내과 앞을 지나가는데 예전에 알고 지내던 원장 선생님이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김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요즘 무릎은 어떠세요? 그 평범한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가 환자 번호 하나가 아니라 얼굴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손님과 농담을 나누고 있었고 공원 벤치에는 노인 몇 분이 앉아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할머니 두 분이 오늘 복지관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노후의 안전은 의료시설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 나갈 이유가 있고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필요할 때 걸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생활 구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병이 있어서만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빠르게 약해집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사라지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저는 그동안 좋은 아파트를 찾으면서도 또다시 건물만 보고 있었습니다. 평수가 몇 평인지, 병원까지 몇 분인지, 지하 주차장이 연결되어 있는지, 물론 모두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숫자로 표시되지 않는 조건도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갈 곳이 있는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말을 섞을 수 있는가? 몸이 조금 불편해도 혼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가? 그 기준으로 다시 보니 병원 바로 옆이라는 이유만으로 집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에서 약간 떨어져 있더라도 생활시설이 촘촘하게 모여있는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가까운 곳에 마트와 약국원, 공원 주민센터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사는 곳까지 차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조건을 보며 저는 또다시 마음을 놓았습니다.
전원생활에서 잃었던 편리함을 되찾고 병원도 가까우며 사랑하는 자식까지 곁에 있으니 이제 정말 노후의 정답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밤 아내와 편의점에서 따뜻한 커피를 사들고 집으로 올라오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람 사는 곳에서 편하게 살겠네. 그때만 해도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아직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과 병원 사이의 거리는 잘 계산했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필요한 거리는 전혀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까이 살면 더 자주 보고 더 많이 웃고 서로에게 힘이 될 줄 알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너무 가까워져서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산으로 이사한 첫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딸은 반찬을 들고 자주 찾아왔고 손주들도 주말이면 집에 와서 뛰어다녔습니다. 파주에서 적막한 밤을 보내던 때와 비교하면 집안에 사람 목소리가 가득한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아빠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좋지. 딸이 그렇게 물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다. 그때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계라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너무 편해지면 고마움이 조금씩 줄어들고 고마움이 줄어들면 부탁은 점점 당연해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에 일이 생겼는데 애들 2시간만 봐줄 수 있어. 딸이 다급하게 말하니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2시간이야 얼마든지 봐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과 밥도 먹고 공원에도 다녀왔습니다. 저 역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일주일에 몇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애들 좀 부탁해. 오늘 유치원 하원만 해주면 안 돼. 저녁까지 조금만 봐줘. 처음에는 부탁하던 말투가 어느 순간부터 일정을 통보하는 말투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이 돌아간 어느 날 밤 소파에 앉아 무릎을 주무르던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들 봐주려고 여기로 이사 온 건 아니잖아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 보면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장난감을 치우다가 허리를 펴지 못하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던 날도 있었습니다. 파주를 떠난 이유 중 하나가 몸이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곳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몸을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싫다고 말하면 나쁜 아버지가 되는 것 같았고 힘들다고 말하면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괜찮은 척 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경계가 무너질 때는 대개 큰 싸움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부탁을 계속 받아주면서 시작됩니다. 상대는 내가 어디까지 힘든지 알지 못하고 나는 상대가 섭섭해할까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기준이 어긋납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딸이 손주들을 데리러 왔다가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하나 내려놓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습니다. 아빠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딸은 남편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당장 자금이 필요하고 조금만 지나면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은 파주 전원주택을 정리하고
남은 돈의 대출까지 못해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일을 다시 해서 큰 돈을 벌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집은 자산이기 전에 저와 아내가 늙어서 살아갈 마지막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에게는 그것이 다른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빠는 연금도 나오잖아. 우리가 금방 갚을게. 그 말을 듣는데 가슴속에서 무언가 내려앉았습니다. 연금이 나온다는 이유로 제 노후가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볼 때 아직도 어린아이를 봅니다. 하지만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볼 때 때로는 부모가 가진 자산까지 함께 봅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활이 급해지면 사람의 시선이 그렇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아내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와주면 우리의 안전이 흔들리고 거절하면 딸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자식과 가까이 산다는 것이 반드시 서로를 지켜준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부모의 시간도 체력도 재산도 자식의 생활 안으로 쉽게 들어가 버립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경계가 없으면 어느 순간 의무가 되고 의무가 반복되면 존중이 약해집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가까운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야 했던 것은 관계보다 먼저 제 삶의 경계였습니다. 그 경계가 무너지면 사랑조차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앞에 두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자식이 어려운데 부모가 외면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고, 그렇다고 집을 담보로 내놓자니 제 노후 전체가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돈보다 마음 때문에 더 큰 실수를 합니다. 자식이 서운해할까봐, 가족이 끊어질까봐,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말을 들을까봐 정작 자기 삶의 마지막 안전망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저 역시 거의 그 문턱까지 갔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닐까? 그 말을 몇 번이나 입 밖에 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줄 수 있는 돈과 주고 나면 다시는 못 돌아오는 돈은 다른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퇴직한 사람에게 집은 젊을 때의 집과 의미가 다릅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할 수 있고 대출을 갚을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집은 다시 벌어서 복구하기 어려운 마지막 기반입니다. 그걸 잃으면 단순히 재산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까지 흔들립니다. 그런데 며칠 뒤 몸이 먼저 결정을 재촉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컵을 들다가 갑자기 왼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고 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놀라 바로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병원이 가까웠습니다. 응급실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고 검사를 받은 뒤 의사는 일과성 뇌허혈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 스트레스를 줄이고 반드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처음 든 생각은 돈도 집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제 약해지고 있구나. 그 현실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픈 일은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병원에 온 딸이 제 상태를 듣고 잠시 안도하더니 다시 대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정리하자. 아빠도 이제 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순간
저는 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말은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사정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내가 경계를 만들지 않으면 상대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부모라고 해서 늘 양보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의 마지막 재산을 당연히 기대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만으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존중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안 된다.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남이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남이 아니니까 더 안 되는 거다. 내가 무너지면 결국 너희에게도 짐이 된다. 딸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연락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손주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횟수는 늘어났는데 메시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밤에는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니라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느낀 서러움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돈을 지켰는데 자식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무너진 것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았던 것 아닐까? 그 질문을 인정하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사람은 가족에게서 존중을 잃을 때 가장 깊이 상처받습니다. 남에게 무시당하면 돌아서면 되지만 자식에게 당연한 사람처럼 취급받으면 평생 살아온 시간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저는 한동안 자책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했나? 조금 도와줄 걸 그랬나? 그러나 그때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몸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으로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결심을 하고 나니 일산의 아파트마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4평의 넓은 공간은 둘이 살기에 지나치게 컸습니다. 빈방은 계속 쌓였고 관리비는 매달 부담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교장까지 했는데 이 정도 집은 가지고 있어야지. 예전 같았으면 그 말을 들으며 다시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체면은 관리비를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자존심은 아픈 밤에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큰 집이 사람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집은 자식에게 보여주기 위한 유산도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간판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이어야 했습니다. 그 생각이 분명해지자 저는 처음으로 아파트를 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평생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것만 성공이라고 배웠는데 더 작은 집으로 가는 선택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노후의 성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남기는 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집을 줄이겠다고 마음먹고 나니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싸워야 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사람은 오래 살아도 남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평생 직함과 체면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저도 교장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까지 은근히 제 인생의 성적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작은 집으로 옮긴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슬쩍 이야기를 꺼냈더니 예상했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김 교장, 지금 집을 왜 팔아? 나중에 다시 사고 싶어도 못 사.
또 다른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장까지 한 사람이 너무 작은데 살면 자식들도 우습게 본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 관리비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밤중에 내가 넘어졌을 때 달려와 줄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저 사람들의 시선을 위해 이렇게 무거운 집을 붙잡고 있는가? 살아보니 체면에는 반드시 비용이 붙었습니다. 큰 집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들었고 청소하고 관리하기 위해 체력이 들었습니다. 남들에게 괜찮아 보이기 위해 마음까지 소모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아픈 날에는 그 어떤 체면도 제게 물 한 잔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주민센터에 서류를 발급받으러 갔다가 게시판 한쪽에서 작은 안내문을 발견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예전에 저라면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원주택이라는 말만 들어도 속으로 선을 그었을 테니까요. 나는 아직 그런 데 갈 사람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보증금은 지금 집에 묶여있는 돈과 비교하면 아주 적었고 월세와 관리비 부담도 크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의원과 약국이 있었고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욕실에는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남은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원에게 문의하러 방문했을 때 복도에서 한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아주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일산 아파트에서는 몇 달을 살아도 옆집 사람 이름을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휴대전화만 바라보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건물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이 제 얼굴을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와 함께 다시 방문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방을 둘러보고 욕실을 보고 식당을 보고 작은 산책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벤치에 앉아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여기가 마음이 놓여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집은 작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구를 전부 가져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짊어지고 있던 짐이 하나씩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딸에게 그 사실을 알렸을 때 반응은 거셌습니다. 아빠 왜 마음대로 집을 팔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내 집을 내가 파는데 왜 마음대로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 그 질문 하나로 많은 것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이 집을 제 삶의 공간이 아니라 언젠가 자식에게 넘어갈 재산처럼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딸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엄마와 내가 살기 편한 곳에서 살려고 한다. 그것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결정을 가족에게 이해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을 많이 한다고 존중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고 조용히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사를 하며 짐을 절반 이상 버렸습니다. 오래된 장식장, 사용하지 않는 식탁 손님이 올 때만 꺼내던 그릇,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쌓아둔 물건들. 처음에는 버릴 때마다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트럭에 짐이 실려 나갈수록 집이 아니라 제 마음이 비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 집에 들어온 첫날 밤 아내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거실은 예전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그런데 손을 뻗으면 필요한 것이 거의 다 닿았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갈 때 문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복도에는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조금만 걸으면 약국과 마트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어제 만났던 할아버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잠은 잘 주무셨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큰 아파트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내가 줄인 것은 평수가 아니라 부담이었습니다. 버린 것은 재산이 아니라 체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은 단순히 싼 집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통장에서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관리비와 유지비 부담이 크게 줄었고 자동차를 사용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집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쓰는 대신 저와 아내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편해졌습니다. 청소할 공간이 줄었고 계단도 없었으며 필요한 곳 대부분을 걸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노후의 경제적 자유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보다 얼마나 적은 부담으로 독립해서 살 수 있느냐에 더 가까웠습니다. 집이 작아지자 제 삶은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작은 집으로 옮긴 뒤 몇 달이 지나자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에 좋은 집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약해진 날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 집이라는 것을요. 젊을 때는 집을 재산으로 봅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어느 동네인지, 몇 평인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집은 재산보다 생활이 됩니다. 오늘 내가 편하게 씻을 수 있는지,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약국에 갈 수 있는지,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저는 아침마다 아내와 천천히 동네를 걷습니다. 몇 분만 걸으면 작은 마트가 있고 약국과 의원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복지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설들을 평범하게 봤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들은 제 독립을 지켜주는 장치들이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딸에게 전화를 걸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몰지 못하는 날에도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으면 아래층에 내려가면 됩니다. 어느 날 감기 기운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전 파주집이었다면 차를 몰고 나갈지 말지부터 고민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외투 하나 걸치고 천천히 의원까지 걸어갔습니다. 진료를 받고 옆 약국에서 약을 받아 돌아오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노후의 자유구나. 멀리 갈 수 있는 능력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구조가 자유였습니다. 경제적인 생각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집값이 오르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그 집을 유지하느라 매달 많은 돈을 써야 하고 정작 건강과 생활을 위해 쓸 돈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제게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주거비가 줄었습니다. 연금은 그대로인데 생활은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아내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사 먹는데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치료를 미루지 않습니다. 가끔 둘이 기차를 타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갑니다. 돈이 갑자기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돈을 잡아먹던 집이 작아졌을 뿐입니다. 살아보니 노후에는 자산의 크기보다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더 무섭습니다. 수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관리비, 세금, 자동차 수리비 같은 지출이 계속 따라오면 통장 잔고가 많아도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반대로 적은 비용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마음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딸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 컸던 것 같습니다. 연락이 뜸했고 저 역시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거기 정말 괜찮아. 예전 같았으면 제 선택을 이해시키기 위해 길게 설명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나도 잘 지내고 있다. 그 말만 했습니다. 얼마 뒤 딸이 손주들과 찾아왔습니다. 작은 집을 둘러보더니 예상보다 괜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복지주택인지 아닌지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깎아준 사과를 먹고 저와 산책을 나가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가까이 붙어 있어야 좋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가 있어야 오히려 오래 따뜻할 수 있었습니다. 딸이 돌아가는 길에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이 풀렸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에게 집을 남겨줘야 좋은 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다릅니다. 부모가 자기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고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큰 선물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안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울 수 있는 만큼 돕되 내가 무너지면서까지 도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준 뒤 자식에게 생활비를 부탁해야 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좋은 결말이 아닙니다. 노후의 집을 고를 때 저는 이제 3가지를 봅니다. 첫째, 몸이 약해져도 관리할 수 있는 크기인가. 둘째, 자동차 없이도 약국과 의원마트 교통과 사람에게 닿을 수 있는가. 셋째, 그 집을 유지하면서도 남은 돈을 내 건강과 생활에 충분히 쓸 수 있는가. 이 3가지가 갖춰져 있다면 그 집은 비싸지 않아도 좋은 집입니다. 아파트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전원주택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복지주택만이 모든 사람의 정답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집의 이름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내 몸에 맞는가, 내 돈에 맞는가, 내 관계를 지켜주는가, 그리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가. 저는 이제 큰 것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전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편안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무엇을 고쳐야 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보며 한숨 쉬지도 않습니다. 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며 전화기를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살고 내가 가진 돈 안에서 쓰고 필요한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두며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가지는 힘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집을 줄인 뒤에야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평수는 작아졌지만 하루는 넓어졌고 재산은 줄었지만 마음의 불안도 함께 줄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집을 선택할 때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된 기준을 붙잡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넓은 집, 좋은 전망, 이름난 아파트 자식과 가까운 곳이 노후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한다고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몸과 관계와 돈은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집니다. 젊을 때 낭만이었던 전원주택은 관리해야 할 노동이 될 수 있고 자동차로 20분이라는 거리는 운전을 못하는 순간 세상과 나를 갈라놓는 벽이 됩니다. 병원 가까운 아파트 역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노후의 대부분은 응급실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약국과 의원마트와 교통복지시설과 사람을 네 발로 만날 수 있는 생활권이 있어야 일상이 끊기지 않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시간과 돈을 내어주는 것이 반드시 좋은 부모의 모습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의 생활 기반을 지키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관계에는 존중이 생깁니다. 너무 가까워 서로의 삶을 침범하기보다 필요할 때 손을 잡을 수 있는 적당한 거리가 오래가는 사랑을 만듭니다. 결국 좋은 노후의 집은 비싼 집도 큰 집도 아닙니다. 몸이 약해져도 관리할 수 있고 자동차 없이 생활할 수 있으며 주거비 때문에 연금을 소진하지 않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집은 인생의 성공을 보여주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의 체력과 돈과 존엄을 지켜주는 생활의 기반입니다. 무엇을 더 가질지보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편안해지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집이 커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 집안에서 끝까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공입니다. 노후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주소보다 내가 아픈 날에도 안심할 수 있는 주소가 더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남겨줄 집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지켜줄 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내 자산의 마지막 주인은 자식도 친구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저는 노후에 좋은 집을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당신이 집을 돌봐야 하는 곳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집이 당신을 돌봐줄 수 있는 곳을 고르십시오. 남은 인생을 집을 지키느라 보내지 마십시오. 집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주게 하십시오. 그런 집이야말로 노후에 가장 좋은 집입니다.